다음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대비 학습 방법 안내.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앞 시간에는 저에 대한 소개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루었고,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하는 방법에서 기출문제, 문학기출, 문법, 국어교육, 각 영역 출제 범위나 문제 유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범위, 문제 유형, 이것을 잘 알아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문제 답이 뭐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자료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이걸 할 때도 핵심 내용을 선정해서 효과적인 학습,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문학은 뭔가,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 감상 능력에 이르는 체계적인 학습, 기출문제나 아니면 그 출제 범위, 이걸 고려를 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구나, 어떤 작품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문학의 경우에는 교사 임용시험 문학은 90년대를 넘어가는 작품이 잘 없습니다. 작년 시험의 경우도 대부분 90년대 이전이고, 90년에 가까운 것이 고재종 시인의 성숙이라는 작품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이전입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은 어떻습니까? 수능시험은 2000년, 2010년 대까지 작품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그렇게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최근까지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작품을 드러내더라도 그 이론이나 이걸 함께 제시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의 경우 어느 정도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세대 정도 늦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최근 문제, 최근 작품은 아직 연구가 깊이 있게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턱대고 문제로 내게 되면 답을 쓰기도 어렵고, 출제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의 경우에는 90년대를 잘 안 넘어간다. 90년대 문학 작품을 상한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90년대 넘어서는 것은 그 중에 아주 문학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몇몇 작품을 시에서 소설에서 몇몇 작품 따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신경숙의 소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되었지만 외딴방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김기택 시인의 시라든지 이런 작품들 등등 90년대를 넘어가는 몇몇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90년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학에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수능시험을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90년대 넘어가는 작품, 2000년대 넘어가는 작품,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안심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 문법에서는 제가 문법을 강의할 때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문법의 경우에는 이게 프로젝트 부분을 통해서 영상으로, 자료 부분을 영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칠판에 서면서 설명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어교육의 경우 이론을 다양한 자료에 적용하여 원리를 파악하는 것. 국어교육의 핵심 원리. 국어교육은 조금 암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해한 다음에는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어교육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강하고 또 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학 작품 언어 자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런 부분이 2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기른다. 문학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문법, 국어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용에서 각 영역별 문제를 만들어서 예상되는 문제. 그 예상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부분에 나왔으니까 나온 부분은 별로 이제 안 나올 것이다. 근데 나왔더라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작년 똑같은 걸 피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할 내용과 좀 안 해도 되는 내용, 이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임용시험에서 각 영역을 만점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다면 단순 암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교사 임용시험은 단순 암기로 고득점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습에서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학습 내용을 배우는 암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암기가 되면 적용 능력이 안 길러집니다. 이해한 다음에 암기한 다음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중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1단계, 2단계, 이런 3단계 기출문제 범위와 유형을 알고 영역별 핵심 내용을 통해서 이론과 적용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와 모의시험을 하게 되면 예상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지식과 적용 능력이 함께 향상이 되고 또 익숙한 문제뿐만 아니라 낯선 문제나 다양한 변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서 이게 특히 중요하다 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앞에도 제가 강조했죠.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솔깃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문체를 제가 원래 투박한 부분으로 하는데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나요? 재수생 혹은 다수생이신가요? 올해도 주야장천 변함없이 내용만 파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몇 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문제 파악이나 답안 쓰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 교정을 해줍니다.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초수생도 다수생도 합격을 위해서는 뭔가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파악은 문제만 많이 써본다고 되느냐? 안 길러집니다. 그 문제를 답을 썼을 때 첨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다.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렸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답안 작성 능력이 길러집니다. 계속 눈으로 보고 암기만 한다고 시험 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여기 보면 제 홈페이지에 보면 국어사랑방에 알림 게시판에 합격 수기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어깨가 무거운 아롱범. 이분은 저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잘 되는데 이분은 2017년 그때 시험을 쳐서 충북에 합격을 했습니다. 2018년에 또 시험을 쳐서 서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도 저와 같아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특히 재수하고 있거나 삼수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수생의 경우 이분의 경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 홈페이지에 보면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격 수기 부분이 있습니다. 합격 수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 2번에 넘어가면 여기에 어깨가 무거운 아롱봄해서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제가 연도를 잘못 알았네요. 여기서 보면 합격으로 이끌어준 교수님들 메시지, 요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실제 내용에서 답안 작성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달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에 사진으로 다 찍어서 여기에 보면 극적 전개를 위해 서론을 함께 붙인다라고 해서 제가 매주 이렇게 하면 10점 정도씩 해서 이렇게 매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이분이 왔을 때 점수가 10점 만점에 2점이었습니다. 3월 15일 이렇게 돼 있죠. 2점. 2점이고 그래서 내용에서 보면 제가 딱 보니까 이 학생은 문제가 뭐였느냐, 공부한 내용 아주 많습니다. 공부한 내용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쓰라 라고 하면 공부한 내용이 많으니까 온갖 걸 다 쓰는 겁니다. 분량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답을 쓸 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향가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향가의 형식, 향가의 형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향가는 우리가 알듯이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4구체의 경우에는 형식에 대해서 민요 형식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고, 8구체의 경우에는 4구가 두 번 결합했는 형태이다. 10구체는 4구, 4구, 2구라고 해서 4구가 두 번 결합한 다음에 2구로 되어 있는데 이 2구는 낙구라고 하고 낙구의 앞에는 차사가 온다. 이런 부분이 향가 형식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답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향가 형식에 대해 설명하라 하면 보통의 경우 어떻게 답을 하느냐 하면 이분의 답이 향가 형식 하니까 향가는 신라시대에 나타난 우리말 시가의 총칭이다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에 대비되는 우리의 노래라는 의미이다. 향가의 작자는 주로 승려들이라든지 육두품 귀족들이었다. 그 다음에 향가는 주로 내용면에서 서정적인 내용, 불교적인 내용, 주술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다.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향가는 나중에 고려소교로 전성되기도 하고 시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향가의 낙고는 시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답을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답을 쓰는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이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제시를 하고 이건 제시하는 것이 이 부분이 있어야 4점을 받는데 이것만 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훌륭하게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안,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출제 의도로서 무엇을 제시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답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답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지워졌는데 나중에 2점을 받고는, 그때도 3년 4년 공부를 했습니다. 2점을 받고는 집에 가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그걸 하면서 제가 이때 A, B, C, D로 이렇게 보면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D가 가장 높았고 A가 가장 좀 낮은 점수고, 이렇게 해서 낮은 점수로 이렇게 A로 이렇게 해서 A 2명, B 2명, C 2명, D 2명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한 명씩 하는데 A, B, C, D로 이렇게 해놓으면 답안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돼서 제가 제시했는 정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답과 내 것을 비교해보면 내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구나, 뭐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점수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부분으로 뽑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오다가
점차 이 부분에서 보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올린 겁니다. 3, 4월에 5회 시험. 여기에서는 점수가 높아졌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7점을 받았고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2, 3번 문제 파악 부족하다. 출제자의 의도 전부 다는 발전했는데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월 한 달 정도 이렇게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했는 내용은 많다는 겁니다. 답안 쓰기 이걸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6월에 가서는 여기 보면 이때는 C 부분 A로 되다가 여기 C 부분으로 되다가 또 여기서는 B로 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7점에서 또 8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점에서 7점 이렇게 해서 조금 A에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아지고 그 다음에 5월달 넘어가서 5월 3일날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이때는 10점을 받았습니다. D로 이렇게 해서 10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했는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무언가 부족한 건 부족하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문제 파악에서 이런 부분이 더 부족하니까 노력했다. 근데 그래도 전부 다 발전했다. 어느 부분이 나아졌다. 그래서 쭉 흘러가서 여기 보면 괄목상대 정말 이분의 경우에 내용 자체는 갖춰져 있으니까 금방 그 부분이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 부분이 이 학생의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렇게 충북에도 합격을 하고 그 뒤에 서울에도 합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 학생이 해놓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답안 합격선도 12점 높아서 그때 충북에 합격할 때는 1등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분이 올린 글들은 특히 재수, 삼수, 장수 이렇게 있는 분들의 경우에 반드시 문제 파악이나 답안 쓰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의 예를 통해서 이분이 합격 수기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예를 통해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평가 문제에 따라 단순히 답을 써보고 점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 많이 적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게 점수가 되고 어느 게 점수가 안 된다. 점수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렇다. 안 되는 부분을 내가 바꿔가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 답안 쓰기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똑같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꽂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써봐야 틀린 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답안 쓰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 작성 방법에 해당되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을 써가는 연습. 가장 중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예문 파악도 그렇고 내용 파악도 그렇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읽어내야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 부분을 뒤에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자가 첨삭해 준 시험지를 받고 자신의 답, 정답,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어깨가 무거운 아롱범의 경우에 합격해 있는 부분에서 그분은 만약에 제 강의 안 들었으면 계속 그렇게 헤맬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부는 되어 있는데 문제 파악이나 답안 쓰기에 교정이 되니까 금방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파악이나 답안 쓰기 이건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을 자신의 답,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답, 제가 제시해준 답,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못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또 나보다 더 못하고 있구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이게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한 해 만에도 합격합니다. 한 해 만에 합격하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저 학생은 나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한 해 만에 합격한다. 그런 분들은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 맞게 답을 쓰다 보니까 문제 파악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해 만에도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강수강생의 경우에도 답지를 올리면 채점을 해준다라고 해서 제 강의가 인강이나 앞에 여기에 적어놨는데 인강도 직강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강 직강 인강 듣는 분들도 이렇게 올리면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 파악 능력에서 보면 예상 문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 조건을 잘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에 따라서 자료가 뭐냐에 따라서 답을 쓰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른 출제 의도를 분석해야 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서 보면 시험 강사가 직접 개별 시험 침삭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쓴 답과 오류가 있는 답안 비교, 문제 유형에 따른 만점 답안 작성,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치는 날에 가까워질수록, 시험 치는 게 11월 말에 시험을 치면 11월에 그때 가까워질수록, 공부한 양이 비슷해질수록 그때 당락을 결정하는 게 뭔가, 이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미리 해가야 됩니다. 제 강의에는 1, 2월에 특강 형태로 이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용에 대한 공부가 70%라면 문제 파악 답안 쓰기 공부가 30%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특강이 필요하다. 제 강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문학의 경우 앞에 설명했죠. 이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문법의 경우 문법 이론, 그 다음에 국어교육 이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은 항상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자료는 3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7, 8월에는 7월에는 7, 8월 전체를 통틀어 문학이 많기 때문에 7, 8월 전체를 통틀어서 문학 문제풀이, 그 다음에 문법과 국어교육 4주 문법 4주 국어교육 4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특강이라서 이 특강 부분은 매주 강의 시간에서 보면 수요일 제가 일반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합니다. 그래서 1, 2월에 답안 작성 특강이 있습니다. 이 답안 작성 특강은 문학, 문법, 국어 각각 뭘 하는가? 바로 답안 작성에 대해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1, 2월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6월에는 기출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늘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수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 오면 또 모의시험 및 답안 작성 특강, 답안 작성 특강이 2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답안 작성 특강을 강조하는가? 답안 작성이 실제 1, 2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빨리 바뀌는 분은 빨리 바뀌는데 잘 안 바뀌는 분은 많은 연습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답안 쓰기 부분이, 여러분이 대학 강의에서 답안 쓰기 부분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다음 대학에 들어와서 주로 중간기말 계속 이렇게 시험을 보지만 이 시험 보는 부분들이 피드백이 별로 없습니다. 4년 동안 내가 잘못된 답안 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처럼 이런 문제로 내주면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마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답안 쓰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 작성 특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 그래서 제 강의 부분의 연강 강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각각 앞에 1, 2월 부분, 그 다음 문학의 3, 4, 5, 6, 그 다음에 2, 3, 4 부분의 문법, 5, 6 부분의 국어교육, 이렇게 해서 연강 강의 부분으로 제시해놨고
마지막에 9월에서 11월까지 모의시험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모의시험이 있는데 원래는 모의시험 부분에서 수요일 모의시험을 하면 목요일에 특강하는 형태로 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이론 부분, 이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 이론, 핵심 중요 작품, 이것만 뽑아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따로 나와서 들으면 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의 경우 영상 자료로 여러분이 오고 가는 중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프로그램 전체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많은데 패키지로 이렇게 놓으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과목으로 패키지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내 강의 전체를 다 들으면 그 50%로 할인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강의에 제시되어 있는 연간 계획과 패키지로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보고 패키지로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한두 달 듣고 이렇게 해버리면 별로 효과가 없고, 쭉 이렇게 이어서 들으면 여러분 수강료도 더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듣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어서 강의 내용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래 보면 다양하게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월은 앞서 보았듯이 1, 2월 강의 계획에서 1월에는 문학 부분 문학 내용학, 2월에도 문학 내용학, 그 다음에 저녁 부분에 1월 저녁에부터 1, 2월 걸쳐서 답안 작성 특강,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이 강의 이루어지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7쪽으로 돌아가면 7쪽 8쪽 앞에서 이제 문제 파악 답안 작성 능력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연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한 위의 학습 방법 적용 기출 문제 부분, 이미 앞서 뭐냐면 여기에서 기출 문제 부분, 기출 문제 출제 범위 유형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7쪽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기출 문제 부분에서 보면 영역별로 마찬가지인데, 문학 부분에서도 출제된 분야 및 문제 파악, 출제된 분야는 어느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제 파악에서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의 문제인가, 주목할 내용, 답안은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내는가, 의나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있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출제 예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 2, 3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된 분야 및 문제 파악, 주목할 내용, 답안과의 한계, 이런 부분으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뒷부분 자료에서 제가 세부 내용으로 제시할 때 이런 부분에서 출제된 분야, 문제 파악, 주목할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작년 문제인데, 지난해 문제에서 판소리계 소설 2번에 따른 서술 방식 차이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할 때 18쪽입니다. 자료 18쪽. 출제된 분야는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2번에 따른 서술 방식 차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판소리계 소설 장면의 극대화나 혹은 서술 직접적 간접적 제시에 해당되는 것. 또 인물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다. 인물 관련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인물 관련 내용이다. 그 다음에 예상 답안은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파악이 조금 어렵다. 판소리 2번에 따라 차이를 묻는 문제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보면 알아야 할 지식은 뭔가, 예문을 바꿔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지 앞으로 2번은 뭐냐, 앞으로 출제 예상입니다. 판소리계 소설, 고전소설 2번의 차이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2번이나 자료관의 서술 및 문체 차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인물이나 인물의 역할, 장면을 통한 인물의 형상화 등은 장면을 바꿔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 이런 부분들 2번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된다. 뒤에 가면 이 부분에 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첫째 문제 부분은 화자와 관련지어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화자와 청자의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해라 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분석에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문학만 그런가 하면 문법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된 분야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 앞으로 뭐가 필요한가? 작년에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보조사 의문문과 2인칭 의문문. 그러면 이 분야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문 부분은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의문문은 이 내용 아니면서 다른 의문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판정 설명 의문문에 해당되는 내용. 근데 판정 설명 의문문이 있는데 보통은 판정과 설명이 판정 의문문은 아계열, 설명 의문은 오계열로 구분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예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런 예를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중세와 현대의 차이를 묻거나 또 현대 국어에서의 의문문의 종류 이런 것은 우리가 여전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과 지금 이 문제가 나온 지식 그 다음에 답안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제가 하나를 묶어서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본다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공부하는 사람은 기출문제 답만 아는 사람입니다. 기출문제를 볼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어떤 범위에서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 답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소로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유형이 어떠한가? 유형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해 있는 부분이 기출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문학문법 국어교육에서 이걸 세 가지 앞쪽에 있는 것은 이론을 제시했는 부분이고 이 이론을 일부 문제, 대부분 문제에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문학에서 기입형이나 서술형 어떻게 답안을 써라라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의 방법을 기출문제에 적용해서 기출문제에 적용했는데 여기서는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답안, 문제 유형 그리고 공부해야 할 내용 그 다음에 학생들 답안을 옮겨와서 그 학생들 답안에서 점수가 되는 부분, 점수가 되지 않는 부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 기출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공부해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작년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의 경우에 나의 경우에 작년에 3, 4번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나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기는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이다. 문맥을 고려해 관로안의 기억 내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나와 다는 모두 변신 모티프를 시적 발상의 단초로 활용하여 남녀간 애정과 관련하여 관련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상호 텍스트성 두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을 바탕으로 묻는 겁니다. 문맥을 고려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애정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애정인데 애정 속에서 나에서 화자는 님과의 이별에서 오는 무엇이 현생에서 해소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현생에서 해소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이 여기 기억에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성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해소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되고 전생을 통한 변신, 전생 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에서는 님과의 사랑에 느끼는 무엇을 극대화하고 전생전신이라고 했지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정서가 동일하게 변신의 소망으로 귀결된다. 상반된 이 부분에서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기 부분을 다 읽어보면 보기 속에 또 다른 조건이 있거나 보기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부분이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정서, 이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상반된 성격의 정서,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이 부분에서 보면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할 때 이 상호 텍스트성의 경우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정서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상반된다. 기업과 니은에서 이 내용이 상반된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의 유형은 뭔가? 고전문학사에서 변신 모티프와 관련되는 것. 변신 모티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고전 시가보다는 고전 소설에 더 많이 나오는 모티프입니다. 변신 모티프. 그래서 제가 고전 시가로 한정하지 않고 고전 문학이라고 해놨습니다. 변신 모티프, 고전 문학사의 변신 모티프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가 하나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 정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22쪽, 2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보면 정서를 밝히는 남녀간 애정과 관련된 정서인데 변신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뭔가? 가에서는 나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가서 범납이 되어오리라. 이렇게 해서 범납이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나골이나 되어 있어 닝계신창 안에 번대시 비철이라 이렇게 해서 닝계신창 안에 비치겠다. 각시님 다리아카니와 구전비나 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앞에서 우리가 보면 시적 화자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자 자료에 조금 귀찮지만 22쪽을 먼저 좀 넘어가 봅니다. 22쪽을 넘어가 보면 거기에 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표를 보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적 화자의 상황 및 대응, 이걸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정서라는 것은 시에서 정서는 어떤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시에서 정서라는 것은 시적 화자이다 라고 할 때 시적 화자가 누구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 다음에 누구이고 어떤 성격인가? 누구인가 혹은 어떤 성격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그 내용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 화자가 어떤 상황인가? 화자와 화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정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서가 드러난다. 정서의 경우, 정서라는 것은 화자가 누구인데 그 누가 어떤 상황이 있다. 이때 누구라고 할 때 이때는 단순히 나로만 하면 안 되고 나인데 나가 어떤 나이냐. 그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서는 뭡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할 때 나. 이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고 했을 때 이 나가 누구냐? 젊은 여인이다.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서 상황은 뭡니까? 님과 이별하거나 이별을 가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님과 이별하니까 이 부분에서 뭡니까? 이별의 한을 느낀다. 애절하다. 한의 정서, 애절한 한의 정서를 느낀다. 라고 해서 이것과 이것이 결합이 되면 이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파악할 때는 항상 시적 화자나 인물이 누구인가, 그리고 화자의 상황이 어떤가, 거기에서 이런 정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자의 상황 및 대응에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거나 혹은 화자의 태도나 대응 방식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화자 대신에 소설의 인물로 해놓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화자에서 이 문제가 나왔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겉보기에는 변신 모티프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바탕으로 한 겁니다. 제 강의를 작년에 들었던 분들은 제가 늘 이걸 잊지 마라. 이 부분은 한 해에 보통 시에서도 한두 문제, 소설에서 인물이라면 인물도 이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물에서 늘 한두 문제는 나온다. 다만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다를 뿐이다. 항상 나오니까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 강의에서 보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게 뭐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시 공부할 때 시 자체에서 안 다뤄줍니다. 그런데 제 문학 내용학 책에서 보면 화자와 관련지어서 시적 화자가 무엇이다, 화자와 청자는 어떠하다 해서 시적 화자에서 현상적 청자, 소문 화자 이론적인 걸 다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네 가지 길이 생깁니다. 현상적 화자와 수문청자, 현상적 화자와 현상적 청자, 수문화자와 수문청자, 수문화자와 현상적 청자, 이런 네 가지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길 부분을 설명하는 것. 화자의 상황, 화자가 있고 화자의 상황이 있으면 이걸 통해 뭘 드러낸다? 정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화자와 화자의 상황을 통한 정서 제시,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 하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에서, 시나 시에 적용되는 건 고전 시가에도 적용됩니다. 이론들입니다. 시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화자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게 무엇에 바탕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내용학에서 시 이론에서 이런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앞에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부분인데 여기에서 차라리 시어디 이걸 보면 화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다 할 때 여인입니다. 여인. 그러니까 시적 화자 부분에서 보면 화자는 여인이다. 그 다음에 상대, 님. 상대는 여기서 보면 님의 경우 여인이 있고 청자, 여기는 대상이라고 할 때 대상의 경우에는 님인데, 이 상황을 보면 현재 쭉 읽어보면 이별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 이별의 상황이다. 화자는 화자대로, 대상은 대상대로 이별에 있다. 이별에 있다 보니까 이 이별을 화자가 극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왜? 자기는 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변신인데, 이 변신이 뭐냐? 시어 디어 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전생, 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나비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전생이라고 합니다. 생을 바꾼다. 변신을 통해서 대상, 현재는 이별에 있고 변신을 통해서 대상, 님에게 가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자는 여인이고, 그 상황에서 보면 상황에서 이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 현실에 못 가니까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애절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정의 문제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 남녀의 애정 문제인데, 이 애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한, 정한, 슬픔 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생이라고 할 때 생을 구른다. 왜? 이 부분의 경우 살아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다의 경우를 봅니다. 이건 다였고, 나였고, 다 부분에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 시적 화자는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는 굴이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님의 경우
시적 화자는 자기 자신은 칙이 되겠다. 칙능쿨. 칙너출로 되어 있는데 칙능쿨로 현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님은 오리나무. 그러면 현재 보면 칙과 오리나무는 님은 화양금속 오리나무기 되고 나는 3, 4월 칙능쿨이 되어 그 나무의 그 칠기 낙지에 나비 감듯 낙금이 나비 감듯 이리로 천천 저리로 감기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화자와 청자가 여기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함께 있다. 화자와 님이 함께 있으면서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뭔가? 여기에서 변신이 되면 칠기 되고 님이 되는 것, 이 변신은 앞에서 보면 변신이나 전신이나 똑같습니다. 몸만 바꾸는 겁니다. 이건 죽어서가 아니고 님은 그냥 현재 변신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차라리 씨어디어 죽어서 그러니까 전생이 되고 여기는 변신 전신이나 변신은 똑같습니다. 변신이 되는데 이 변신을 통해서 님의 경우에 우리가 님은 오리나무고 내가 님에게 칭칭 감기겠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강렬한 육체적 사랑. 사설시조에 남녀간의 강렬한 육체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적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이 뭔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는 남녀가 변신해서 님과 나가 현재 상황에서도 이별해 있는 건 아닌데 같이 있더라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예를 들면 마주보고 차 마시고 있다가 함께 뒤엉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핵심이 뭐냐? 쾌락입니다.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사랑에서 애정인데 여기는 한이나 정한 슬픔이라면 쾌락, 즐거움, 기쁨. 그래서 여기서 더 핵심은 여기에서는 뭐냐? 한이고 여기에서는 쾌락이 가장 핵심입니다. 남녀간의 쾌락이라고 할 때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칡능쿨이 감기면 아주 꼭 칭칭 감긴다라고 하면 나와 님이 틈이 없이 함께 묶여지는 그런 의미로서 그 사랑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자이고 님과 나가 함께 있지만 좀 더 깊고 깊은 사랑을 통해 즐거움, 쾌락을 누리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것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 내용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부분에 나온 것은 뭔가? 이게 한, 쾌락,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차이로 만들어도 좋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 지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문제를 더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문제 부분 속에 이렇게 문제를 내봅니다. 여기에서는 전생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서는 전신을 다루고 있다. 전생이고 전신이다. 그러면 전생과 전신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나와 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와 님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는 나와 님이 분리되어 있다. 이별해 있다. 여기서는 나와 님이 함께 있는데 여기는 이별해 있는 상황에서 만나려고 한다. 이 부분 함께 있으면서 더 깊은 사랑을 추구한다. 여기서는 전생을 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의 경우 살아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에 있으면 살아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생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살아있으면서 더 화끈한 사랑을 나누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신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부분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기입형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화자의 차이, 화자와 대상의 차이, 그 다음에 전생이 되는
거나 전신이 되는 이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변신 부분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고전 소설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여기 보면 학생 답안으로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이 답을 썼는데, 첫 번째 고독과 화해, 고독, 화해. 어느 정도 기억, 니은 상반되는 입장은 맞는데, 고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보면 한의 의미와 고독의 의미는 또 조금 다릅니다. 혼자 있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데 핵심이 부족하다. 잘하면 0.5점 줄 수도 있지만 핵심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화해하면 서로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고, 그 다음에 슬픔과 고뇌, 슬픔은 맞지만 고뇌다라고 할 때 상반되는 부분은, 여기는 상반되는 걸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슬픔과 기쁨으로 하면 상반되면서 1점 1점, 정한이나 기쁨하면 1점 1점, 이런 부분은 1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 답안을 골라서 이런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다. 문학에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판소리 소설 인물의 역할, 장면을 통한 인물의 형상화라고 해서 가, 나 부분이 있습니다. 가의 경우 세월이 여류하여 해서 신봉사가 이제 심청이 15살이 되어서 효행이 탁월하다, 용모가 화려하고 효행이 탁월하다 라는 게 있었고, 신봉사가 이제 배고파 있는 내용이고, 우리 심청이 무슨 일로 골몰하여 날 저문 줄 모르는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간단하게 경판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판본에 보면 이 부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승상 댁에 보면 승상 부인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골몰하여, 그러니까 가의 경우에 앞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있고, 이걸 우리가 A, B라고 한다면 나에서는 A, B 이 내용 같은데 많은 내용이 있고 B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이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심청, 장성상, 부인, 이게 부인이라고 할 때 부인의 대화,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두 개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부분은 뭔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제시했는 부분과 이렇게 제시했는 부분의 차이가 뭐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럼 이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앞에서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지문 읽기에서 보면 세월이 여류하여 현재 하고 있는 게 16쪽입니다. 16쪽 끝부분. 심청이 효행이 탁월하여 소문이 자자하다. 그래서 칭찬한다. 그리고 여기 효행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아래도 나에도 오면 효행이 탁월하고 동정이 안온하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심소제가 부르니까 가서 이 내용에 심소제가 쭉 대화를 나눕니다. 쭉 나누는데 너가 소양딸이 돼서 나하고 살자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효녀로다 내 말이여 응당 그럴듯하다, 이렇게 효녀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의 서술 방식상 특성은 뭔가? 서술 방식상 특성. 그럼 가의 경우 가에 없는 내용이 나에 그럼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서술 방식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여기서 효행을 드러낸다는 것은 같은데 이 효행에 해당되는 부분과 관련 점, 여기서는 단순히 이런 내용으로 서술로 볼 수 있다.
서술이라면 여기서는 뭔가 이 효행과 관련되는 것을 장면 제시로, 장면, 대화와 장면 제시로 드러냈다. 서술로 보았을 때 이것은 직접적이다. 이렇게 제시되는 것은 간접적 제시다.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효행에 해당되는 것을 효행에 초점 맞췄을 때 효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제시해놓고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 이 부분은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서술이면서 직접적 제시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서술이면서도 여기 있는 것은 장면의 극대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면을 극대화해서, 판소리 중에 장면을 극대화해서 내용을 제시한다. 흥미가 있거나 중요한 내용은 극대화해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럼 이런 부분은 장면의 극대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서술 방식 부분에서 서술, 장면, 혹은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혹은 서술과 장면의 극대화, 단순 사건 제시, 단순한 제시이면서 여기는 장면의 극대화이다. 이런 방식으로 답을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인물관계를 기능 측면에 기억의 역할은 뭔가? 이 기억의 인물의 역할, 여기에 있는 부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 심청이 현재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심청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심청의 고난에 대해서, 현재 힘든 상황에 대해서 심청을 불러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심청의 인물 형상화에 기하는 바는 뭔가? 심청의 인물 형상화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죠. 조력해 주려고 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심청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장성상 부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걸 통해 뭘 강조하는가? 궁극적으로 앞에 나와 있던 심청의 효를 더욱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단순히 효선의 효심이 높다가 아니고, 장성상 부인이 추구하는데, 장성상 부인이 너는 내 딸로 와서, 아주 부잣집에 내 딸로 와서 이렇게 너 착하니까 살아라 라고 하니까, 병든 눈 못 보는 아버지가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뭔가? 심청의 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형상화에 드러내는 것은 심청의 효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경판본 부분에 심청의 상황이나 효를 서술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근데 완판본에서는 장면 제시 혹은 극대화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하게 됐고, 이걸 또 고정체계면 비고정체계면 할 때, 고정체계면은 뭔가? 기본 줄거리로 꼭 필요한 부분은 고정체계면으로 나옵니다. 비고정체계면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 덧붙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체계면이다. 이건 판소리에서 보면 용어로 비고정체계면이다. 비고정체계면 할 때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장성상 부인의 내용은 없어도 내용 전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심청의 효를 강조하는 특징은 있지만, 이 내용은 없어도 여기에서 보듯이 있건 없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고정체계면이다. 고정체계면은 기본 줄거리에 해당되고, 비고정체계면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개하기 위해 덧붙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비고정체계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전에 보면, 흥부전에서 비고정체계면이 있는데, 흥부전에서 흥부의 가난을 드러낼 때, 흥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어찌나 넓든지, 이런 부분에 집을 지어서 수술대로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누워있으니까 엉덩이가 밖으로 나가더라, 머리는 지붕 밖으로 나가더라, 막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비고정체계면입니다. 흥부가 가난하다.
라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해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비고정 체계면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답을 해도 답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관계에서 조력자 역할인데 고난에 처해 있는 심청을 도와준다. 조력한다라고 할 때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심청이 지닌 효를 직접 서술이 아니라 대화 장면 등의 간접적 시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제시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답은 이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은 학생들 답안을 제가 다 뽑아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가는 서술자 개입이 있고 나는 서술자의 개입과 더불어 인물의 대사가 장황하고 과장되게 나열되어 있다. 가나에서 보면 서술상 특성을 비교하여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비교보다는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예문을 보면 이 학생의 답안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서술자 개입이 있다. 나도 서술자 개입이 있다. 서술자 개입이 있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인물의 대사가 장황하고 과장되게 나열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게 2점짜리인데 나에 대해서 1점 가에 대한 서술자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 서술자 개입은 뭐냐? 이 부분입니다. 세월이 여류하니 이렇게 해서 뉘하니 칭찬하오 하리오 이렇게 될 때 이게 서술자 개입입니다. 이 부분. 나에서도 역시 천생여질이라니 가르쳐 행할 소냐? 냐 이렇게 해서 독자에게 묻듯이 이 부분이 같은 부분에서 서술자 개입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는 서술자 개입이고 나는 서술자 개입이 없다. 이런 건 다 엉터리입니다. 둘 다 서술자 개입이 있습니다. 핵심에 같은 부분에. 그러니까 서술자 개입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 개입 이 부분은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인물의 대사가 장황하고 과장되다 라고 할 때 이건 0.5점을 줬습니다. 2점 중에 가는 완전히 틀렸고 나에서 0.5점 근데 점수를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점. 두 번째 기억의 역할은 심청이가 양녀를 거절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 심청이의 아버지에 대한 효를 드러내게 한다. 여기서 보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뭔가? 장성상 부인. 문제에서 물었던 것은 장성상 부인입니다. 인물관계처럼 기억의 역할. 기억의 역할은 뭡니까? 장성상 부인인데 그러면 부인은 조력자 역할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답에서 보면 내용에서 심청이가 양녀를 거절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를 심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청이가 주어가 여기는 심청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효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 핵심 내용이 부족하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도 핵심이 심청이에 초점 맞추었고 핵심이 부족합니다. 기억은 심청의 효심을 강조한다. 효심을 강조하는데 효심을 강조할 때도 어떻게 해서 강조하는가 해서 이건 0.5점. 그래서 앞에 제 답에 보면 직접 서술이 아니라 대화 장면 등 간접적 제시로 해서 효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이렇게 해야 1점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쓰는데 1점 내지 1.5점 정도 전체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가는 심청보다 애처롭게 기다리는 아버지 신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의 경우에 신봉사에 초점 맞추고 이 내용을 서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틀려서 문제가 잘못되었고 나는 신봉사 처지보다 나의 경우 심청과 부인 간의 대화를 길게 제시하여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는데 부인 간의 대화를 길게 제시했다라고 해서 인물 사건을 제시한다. 라고 해서 조금 맞게 했습니다. 핵심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맞게 해서 제시했고 대화를 통해 앞에서 장면 제시이다. 간접적 제시이다. 장면의 극대화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는 것도 대화를 길게 제시했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은 이게 장면 제시, 극적 제시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기억 부인이 심청과의 대화에서 수양딸로 인연을 맺음으로써 심청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 여기 1점을 주긴 했는데 수양딸로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 심청의 가난하니까 도와준다. 가난하니까 수양딸로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양딸로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의 상황에서 조력은 도와준다라고 할 때 뭘 도와주는가? 이렇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심청이 가난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 밑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한 것이 더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 1점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설명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부인은 심청의 효심과 따뜻한 품성을 강조한다. 여기도 핵심이 부족하다. 무엇을 통해서? 심청의 효심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대화, 장면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물 형상화해서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효심 자체를 잘 드러낸다는 것은 맞지만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량으로 보면 두 번째 부분보다 짧습니다. 근데 가는 짧게 서술, 나는 길게 서술. 가와 달리 부인과 심청의 사건을 장면이 극대화되었다 라고 해서 이것은 1점 1점 다 핵심으로 짧아도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1점 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인물관계를 기억의 역할은 심청이에게 제안을 한다. 이런 답이 제안을 한다. 단순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분은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답이 가장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건 답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청에게 제안을 하며 돕는 이런 말만 들어가도 도와주는, 돕는 이런 말만 들어가도 1점이 됩니다. 조력자, 돕다. 그러니까 핵심어가 없으니까 핵심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의 경우 잘하면 0.5점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제안을 하는 게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수양딸이 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의 핵심 내용 그 부분이 역할에서 보면 뭐냐? 제안을 하면서 심청이 어려운 상황을 조력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답이 공부는 했는데 가장 아쉬운 답입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뻔히 아는데 핵심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때문에 심청의 효를 형상화하는 것에 기여한다.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제안을 거절하기 때문에 했는데 대화를 통해서 효를 형상화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비슷하게 효를 강조하긴 하는데 왜 효를 강조하는가? 기억 부인이 있으면 부인과의 대화, 그래서 부인과의 대화, 장면 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효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효를 드러내는데 일반적으로 효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효를 보여주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같습니다. 여기는 단순 설명이라면 여기는 장성상과 이런 대화나 이걸 통해서 심청이가 효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 제시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효를 더욱더 강조한다. 이런 의미가 드러나야 그리고 대화 장면과의 간접적 제시를 해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효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드러나면 가장 명확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각 비슷해 보이지만 0.5점이 되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각각 점수 부분들이 판단했을 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점에 해당되는 답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문학 부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문학 부분 뒤에 있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문법 부분 중세국어 작년에 의문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어째 안다. 문법 자료 분석 중요합니다. 어째 안다. 여기 니은다. 2인칭 의문형입니다.
가는다, 니은다. 니은다나 혹은 리얼다, 리얼 히읗을 붙여서 리얼 히읗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2인칭 의문이다 라고 해서 1번의 경우 네라고 해서 니은다 이렇게 해서 2인칭 의문의 형태로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2인칭에 사용되는 의문이다. 이는 어떤 사람고, 사람 뒤에 고가 왔습니다. 한 것, 명사 뒤에 가가 왔습니다. 고가가 왔는데 이것은 보조사에 의한 의문인데, 여기서는 고로 들어가면 설명, 어떤 설명이고, 여기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내 한 것과 너의 종인가 이런 의미로서 여기서는 판정의문문, 여기서는 의문사가 없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형태로. 이것은 왜 보조사로 보는가? 명사 뒤에 바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명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조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이고 보조사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 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진 사람 다음에 이라는 서술격 교사입니다. 것, 이요 라고 할 때 여기서도 이걸 제시하는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첫 번째 부분은 뭔가? 의문 1과 2의 통사적 차이점을 설명하라. 통사적 차이점, 이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통사적 차이점에서 보면, 먼저 통사라는 것은 문장 구성을 말합니다. 문장 구성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네, 여기는 이는 이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어떤 사람고, 진실로 내 한 것과 너의 한 것과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사람, 이는 이런 부분의 경우에 인칭에 관계없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2인칭이다. 그 2인칭이다, 인칭에 관계없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되고, 여기서는 의미에서 니은다가 온다, 여기에는 보조사가 온다, 가고라는 보조사가 온다 라고 해도 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가 왔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종류 자체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는 문장 구조에서 니은다 부분이 의미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명사 뒤에 왔다, 명사 뒤에 이 부분이 왔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는 부분에서 보면 의문형 1의 경우 의문형 종결음이 니은다가 결합해서 의문이 되었다, 의문 보조사가 결합해서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1기억은 설명, 니은은 판정의문으로 의미가 동일하다. 2의 경우에는 니은다는 동일한데 여기서는 판정과 설명으로 나눠진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주어가 반드시 2인칭 너이고 이는 주어에 제약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 것은 모두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문장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구성과 관련 있는 부분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의 니은의 가를 의미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3을 활용하여 설명하라. 3을 제시했는 이유는 뭔가? 이 3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사람, 것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자체가 이오가 이게 조사라는 겁니다. 서술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술격이긴 한데 조사이다. 왜 조사냐? 앞에 체언이 오니까 이것이 조사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체언이 오니까 뒤에 이오는 조사이다. 이것도 뭔가? 사람, 것 뒤에 이 부분에서 앞에 체언이 오니까
체언에 오니까 이것도 체언 뒤에 사용되었으니까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뭔가 조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3번 예는 이게 이라 이어하는 것이 서술격 조사인데 서술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언 뒤에 사용되어서 조사이다. 2도 뭐냐? 체언 뒤에 사용되어서 이것도 조사이다. 그래서 의미가 아닌 보조사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람 것이랑 체언 뒤에 이라 이어가 왔는데 이것은 서술어로 문장을 이루지만 서술격 조사로 본다. 의미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이다. 왜? 체언 뒤에 왔으니까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다. 2도 사람 한 것 뒤에 고가가 왔는데 체언 뒤에 결합하기 때문에 의미가 아니고 의문보조사다.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도 답을 봅니다. 이런 2인칭 주어를 가진 문장이기에 니은다. 이것은 앞에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여기서 보면 기의 고 가는 의미로 보기 힘들다. 우리 의미로 보기 힘들다. 왜? 그 설명에서 사람이 이것이 서술어를 보면 명사 사람과 이라 의조명사 극과 이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매개모음 이를 통해 매개모음 이렇게 해서 보편적 설명이 아닙니다. 조사 혹은 서술격 조사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이 아니다. 고가는 사람이라는 명사와 한 것이라는 명사고 바로 뒤에 붙어서 의미라고 보기 힘들다. 이것도 설명이 맞는 듯한데 그래서 의미가 아니다 라는 부분 설명이 있어줘야 됩니다. 고가는 명사고 바로 뒤에 붙어서 의미가 아니고 뭐다? 보조사다. 의미라고 보기 힘들다. 그럼 의미라고 보기 힘들면 뭐냐? 보조사다. 보조사라는 말이 있어줘야 정확한 일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보조사라는 그 말이 없다. 핵심 부족. 보조사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건 맞게 학생이 첫째, 둘째로 잘 나눴습니다. 두 가지로 하면 1, 2로 이렇게 잘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가 의미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3에서 사람이 여기 서술격 조사이다 라든지 아니면 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3에서 사람이라 것이요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이다. 따라서 2에서 체언 사람 한 것에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한 것이야로 실현되었다. 실현되었는데 사람 한 것에 요것도 이 부분에서도 체언 사람 한 것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해서 조사가 체언에 붙었기 때문에 조사이고 3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3의 경우에도 2의 경우에도 이것을 의미로 보지 않고 보조사로 본다. 그 설명이 없습니다. 의미로 보지 않고 보조사로 본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조사로 본다. 이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0.5점이 되는데 뒤에 있는 부분에서 또 틀린 내용으로 사람이 한 것이야로 실현되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체언에 결합하기 때문에 조사이다, 보조사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경우 앞에 있는 부분 2인칭에 결합한다. 인칭에 상관없다. 의문형 종결음이 니은다. 의문 보조사가 이런 부분으로 여기도 설명이 잘하면 2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첫째, 둘째로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어 제시하게 되면 2점까지 될 수 있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두 가지 하면 첫째, 둘째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 것 등 체험과 바로 결합한 서술격 조사이다. 사람 것 등은 체험과 바로 결합한 서술격 조사. 체험과 바로 결합했다. 서술격 조사이다. 체험, 서술격 조사. 요 내용만 있으면 요것만 있어도 1점이 됩니다. 이와 같이 3도 뭐냐? 2도 뭐냐? 체험에 바로 결합하기 때문에 보조사로 본다. 의미가 아니고 너무 좀 설명이 간략하긴 하지만 핵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조금 간략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너무 간략한 설명이어서 점수를 1점을 주긴 했는데 이런 것을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와 뒤의 문제 다 이렇게 점수 어디에 핵심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0점이 되는 것, 1점이 되는 것, 이걸 다 밝혀놨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부족하거나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왜 부족하고 답을 쓸 때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오답 노트를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 틀렸으면 내가 틀리는 문제는 다음에 그 문제 풀으면 또 틀립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오답 문제를 통해서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정정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문법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 국어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국어교육에 보면 스키마와 추론에 관한 내용. 이건 단순한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학생 답안이나 틀린 내용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3번 부분에 작년 3번에 KWL 읽기 SQ3R 방법, SQ3R 방법의 특징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읽기 자료가 있고 이걸 통해서 KWL 방법과 SQ3R 방법을 활용하여 읽는다 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기억, 니은의 공통점을 방법 측면에서 두 가지 제시할 것. 이 부분은 은근히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 제시하는 것은 뭐냐, 작년 문제 중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 유형이 새롭습니다. 과거 같으면 SQ3R 같으면 SQ3R 하나만, KWL 같으면 KW 하나만 묶었는데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통점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두 번째 문제 부분에서 지도할 내용 한 가지를 쓰고 수행해야 할 활동, 여기에서는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 내용에서 보면 뭐냐면 다시 보기 단계입니다. 다시 보기에서 하는 활동이 뭐냐, 암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해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암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전체 점수 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1.5에서 2점, 여기도 마찬가지 2.5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2.5점 이렇게 해서 안 어려워 보이지만 점수가 2.5점을 잘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SQ3R 방법이라고 할 때 SQ3R은 여기 있듯이 훑어보기, 질문하기, 자세히 읽기, 되새기기, 다시 보기입니다. KWL은 알다, 노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내가 현재 이거 노우는 뭐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이건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현재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읽기 전입니다. 읽기 전에 내가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읽어갈 때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읽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하면서 읽을 때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것, 읽고 나서 알게 된 것,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보면 훑어보기라든지 미리 훑어보고 질문한다, 훑어보고 질문한다 라고 할 때 이건 뭐냐, 내가 아는 게 뭐냐, 알고 싶은 게 뭐냐, 이 부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읽기 전에 상위인지 초인지를 통해서 예측하기, 질문하기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게 하나가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활동 자체가 이건 교사 개입이 아니라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것도 역시 내용을 보면 공통점입니다. 독자가 중심이 되어서. 세 번째,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한다. 여기도 알게 새롭게 된 것을 정리한다, 다 읽고 나서 정리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답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답이 뭔가?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가지에서 배경 지식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거래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상위인지 전략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두 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상위인지 전략을 중요시한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목표를 알고 전략에 맞게 단계적으로 읽기를 한다. 단계직 5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읽기를 한다. 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읽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부분에서 A를 볼 때 교사가 지도할 내용 한 가지, A에서 교사가 지도할 내용, 이 학생이 틀렸습니다. 대세기기 활동을 하는데 이 대세기기에서 읽기 전에 만든 질문 말고 필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더 만들어. 대세기기에 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미 만들어졌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과 확인, 이것이지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한데 되새기기 부분에는 새로운 질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에 만들어진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뒷업 부분에는 뭘 하는가? 되새기기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다시 보기 단계, 다시 보기 단계이고, 다시 보기 단계에서는 뭘 하는가?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질문에 대한 답 정리하기, 목표 도달 평가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대세기 얘기에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질문에 대한 답 정리한다, 목표 도달하기 평가하기, 이런 내용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다시 보기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답인데, 그래서 이 다시 보기의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디까지 답이 제시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시 보기에 있는 부분, 다시 보기 부분에서 여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읽은 내용을 점검하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 다시 보기 하는 활동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답 정리한다, 목표 도달을 평가하기. 그러니까 답에서 요것만 이 부분만 요구한다면 쉽습니다. 다시 보기 단계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된 게 어떤 단계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디귿에서 학생이 수행해야 할 활동이 뭐냐, 활동 한 가지. 그러니까 디귿에서 단계는 다시 보기인데 이 다시 보기 단계에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질문에 대한 답 정리하기, 목표 도달 평가하기, 이걸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제가 쓴 답에서 보면 1점 1점에서 어느 부분이 들어가면 1점이다 라고 해서 길게 써놨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부분의 경우에 방법적 측면에서 질문하기를 활용한 부분, 독서 방법, 질문하기를 하고 있다. 질문하기면서 단순 질문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활용한 질문, 그래 내용에 관한 질문, 이런 부분으로 초인지에 관한 그런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과정 중심으로 읽기 전중후, 과정은 맞는데 읽기 전중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SQ서리알은 읽기 전중후가 됩니다.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그 다음에 KWL은 이건 아는 것, 이미 아는 것, 읽기 전이고, 이 부분이 읽기 중이냐라고 할 때 읽기 전과 중에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은 읽기 전에 하고 확인은 읽기 중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읽기 전중으로 나누어지는가라고 할 때 KWL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과정인데 읽기 전중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과정, 단계, 각각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질문 내용이 틀렸다는 점, 여기도 명확하지 않고, 활동할 내용은 독서 과정을 정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1점.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 상위 인지와 관련되는 것, 그걸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은 후 알게 된 내용에 하나하나 정리한다. 맞는 내용. 교사가 지도하는 대세기기 활동에서 글을 읽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즉 대세기기 활동에서는 읽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단순히 질문만 다른 새로운 질문 제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학생이 수행해야 할 다른 글을 찾아 읽는 것, 이건 완전히 내용이 틀렸습니다. 다른 글을 찾아 읽는다 라는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목적을 통해서 예측하기를 통해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이건 명확하게 일점이 되는데, 그 다음 상위 인지를 활용해 읽기 과정, 너무 여기도 상위 인지를 과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동어반복적이다. 과정은 약간 다르지만 상위 인지를 강조해서 0.5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여기서 0.5점 위에서 보면 대세기 활동을 읽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일부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질문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것. 점검하기, 재검토하기 과정에서 읽은 내용을 점검하는 활동, 너무 좀 추상적인데 점검하는 활동 해서 이것도 0.5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문제의 경우에 앞서 이 문제가 제가 여기서 설명했는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다. 독서방법에서 보면 새롭게 출제된 문제다. 평소 고려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다. 그러면 앞으로 보면 다른 독서 방법의 절차도 우리가 조금 더 내년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다른 독서 방법을 물을 수 있으니까 다른 독서 방법끼리의 비교 등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학, 문법, 국어교육에 대해서 원래 준비한 자료들은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보면 제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기출문제 출제 범위를 알고 유형을 알아야 된다. 영역별 핵심 내용, 바로 뒤에 설명해 놓은 것들이 다 핵심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있고 핵심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예상되는 문제, 이 부분은 매번 쪽지 시험으로 치는 형태나 아니면 문제풀이, 모의시험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이다 라고 해서 제가 전체를 묶어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강으로 왔으면 질문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시 다른 부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나 그 부분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저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저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도 좋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그래서 강의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과 관련될 때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2022년에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올해 말에 이제 내년 말에는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